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독일 대표팀, 네. 21세기 최고의 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일도 멤버가 진짜 좋았어요. 뭐 본인이 또 이제 스크립트를 짰기 때문에 그렇죠. 멤버 보면서 좀 어떻게 느꼈나요? 웅장해지죠. 가슴이 가슴이 갑자기? 웅장해지죠. 네. 바이온 선수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네네네. 미넨 팬분들이 되게 뿌듯해할 어떤 스쿼드가 아닌가 싶고 종인이 형은 이제 그때 이제 외질의 탈락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외질의 대표팀 절대적인 어떤 활약도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선수들 일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수상 이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치. 왜냐면 팀 커리어도 그렇고 네. 뭐 국가대표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가들도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뭐 자가격리 중이니까 또 시간 여유도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차이가 되게 큽니다. 아무래도 국제대회에서의 뚜렷한 성과가 있는 국가들이 다 한정돼 있을 뿐더러 네. 그 국가들조차도 소속팀이 좀 아쉽거나 대표팀에서만 잘했거나 아니면 소속팀이 잘했는데 대표팀이 아쉽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 수상 기록이 독일 선수들보다는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의 전통 강호들이 있죠. 일단은 브라질,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이제 이 세 나라 정도를 월드컵에서는 가장 이제 성적이 좋았던 나라로 꼽는데, 오늘 우리가 볼 이 팀은 역대 베스트 멤버들이 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월드컵에서는 항상 기대보다는 약간 밑도는 성적을 거뒀었던 잉글랜드입니다.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쭉 이 스쿼드를 살펴볼 텐데 네. 과연 이 팀은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끝나고 한번 해보면 될 것 왜냐면 같아요. 잉글랜드가 그때 한창 황금 세대, 제라르, 램파드 뭐 그때 뭐 베컴도 있었고 스콜스.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항상 멤버가 괜찮았는데 2002년에 브라질 만나면서 떨어졌죠. 그렇죠. 8강. 그리고 2006년에는 그 호날두랑 루니 그 마지막에 호날두 윙크 해가지고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우리나라 그때 이제 지면신문 많을 때거든요. 근데 막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니, 호날두 대가리 반으로 쪼개겠다. 이런 맞아. 게 있었어. 진짜로. 호날두 죽었어. 약간 이런 그래. 그거 썼어요. 네. 막.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때는 그 이제 그 램파드 골 이제 오심으로 취소되고 하면서 16강. 16강. 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도 사실 어쨌든 잉글랜드가 이번에 결승에 오른 게 처음이잖아요. 그 정도로 잉글랜드는 스쿼드는 강하지만 항상 팀의 성적은 아쉬웠는데 21세기 올스타를 꾸리면 어떨까? 어떨까? 이런 부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골키퍼는 조하트예요. 참 이게 잉글랜드는 항상 골키퍼가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 로빈슨도 꽤나 주전을 했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데이비드 제임스 같은 그렇죠. 이런 골키퍼들도 있었고, 사실 시먼은 조금 앞세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하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그렇죠.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특히 이게 21세기라 더 그래요. 네. 이게 뭐 잉글랜드가 어쨌든 홈에서 우승을 했을 때 뭐 뱅크스와 같은 아주 위대한 키퍼들도 있었지만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21세기 들어서는 너무 애매한 자원들이 많았고 조하트는 메이저 대회를 쭉 그래도 주전을 차지한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네. 유로 2012부터 브라질 월드컵, 유로 2016까지 이 세 개 대회를 연속으로 주전을 차지해서 뭔가 활약해줬다는 점에서 세 개의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주전을 한 거죠. 이전 암흑기에서 유독 키퍼가 아쉬웠었는데 그거 좀 끊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픽포드도 물론 있지만 픽포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1세기 선수들 중에서는 조하트가 좀 앞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조하트만큼의 그러니까 막 그때 뭐 그린도 있고 맞아요. 했는데 로버트 그린 알까기 당하고 그 미국전이었나 알제리전이었나 이렇게 쓱 지나간 거 있었잖아요. 알까기 당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포츠머스에 있었던 그 제임스도 네, 잘하나 싶자면 아쉬웠고. 뭐 어쨌든 아쉬움이 다 많았는데 결국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조하트를 빼면 딱히 여기 들어갈 만한 거 없긴 하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대했던 벤포스트랑 스코카슨이 좀만 잘 성장했으면 괜찮았을까. 솔직히 국대 입장에서 보면 망했죠. 그렇죠. 스코카슨이 그 크로아티아전에 유로 2008 예선에 그때 카슨이 실수하는 바람에 잉글랜드가 본선도 못 가고 떨어졌었는데. 맞아, 그때 본선 탈락했었어. 맞아요. 그 본선에 못 나갔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트가 뽑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게감은 아쉽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GK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서 이 수비 라인 보면 이거는 그냥 철의 뽑백인데. 엄청나죠. 퍼디난드와 텔입니다. 센터백은 저희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퍼디난드는 이제 2002 월드컵, 또 2006 독일 월드컵 주전, 그리고 월드베스트 한번 선정이 됐었죠.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 약간 독특한 징크스가 있어요. 유로를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그래? 일단 유로 2000 때 너무 어릴 때라 이때는 아예 발탁도 안 됐고. 뭐 그렇죠. 유로 2004 때 이 선수가 약물 검사를 자기가 불참을 했잖아요. 도핑 검사해야 되는데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빠졌다가 잉글랜드 FA가 야 너 뭐야 하면서 갑자기 출장 정지 징계를 때려버렸죠. 그럼 뛰지 마. 네. 그게 앞에 유로 2004 시기도 겹쳤기 때문에 이때 퍼디난드는 유로 2004 못 나갔고 유로 2008은 잉글랜드가 본선에 못 나갔고 팀이 본선에 못 갔기 때문에 퍼디난드도 못 갔고 그러네. 그죠. 유로 2012가 이제 퍼디난드는 너무 마이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뽑혔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상황이 이어졌었고요.
테리의 경우는 뭐 지금 보는 것처럼 메이저 대회에서 쭉 연속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하다. 08년 유로 08은 어쨌든 잉글랜드가 못 나왔기 때문에 뺀다 치고 그럼요. 유로 2004, 2006 월드컵, 2010년 월드컵 유로 2012까지. 그렇죠. 유로 2012까지 이거는 사실상 유로 2008 빼고 최근 있었던 메이저 대회에서 그리고 테리가 뛰는 동안에 있었던 메이저 대회에서 다 주전으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창 때를 이렇게 쭉 차지했다고 봐야죠. 뭐 월드베스트나 UEFA에서 수상 기록들 그리고 피파 월드컵 올스타 팀에도 2006년에 이거는 공식 올스타 팀이었는데 이때 한번 선정이 됐을 만큼 대단한 어떤 테리의 이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플백은 게리 네빌입니다. 네, 네빌은 되게 일찍 잉글랜드 대표팀에 데뷔했더라고요. 그렇죠. 나이도 꽤 있는 편이고 95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유로 96에도 나갔었고 프랑스 월드컵도 나갔었고 이후에 유로 2000과 2004에서 이제 주전을 했습니다. 독일 월드컵 때는 캐러거하고 1.5군의 역할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사실 좀 어느 정도 에이징 커브도 슬슬 올 시기이긴 했죠. 이때만 해도 근데 뭐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다가 0607 시즌에 게리 스피드한테 약간 살인 태클 같은 거 당해서 발목인가 무릎인가를 되게 크게 다치고 그때부터 네빌의 커리어가 약간 꺾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때는 그냥 경쟁이 있었다 정도로 좀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네빌은 이렇게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원탑을 찍을 만한 선수라고 봐야죠. 네. 안정감도 있었고 다재다능한 선수였으니까. 우측보다는 사실 좌측이 조금 더 셉니다. 애슐리 콜이요. 네. 애슐리 콜 뭐 사실 뭐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 있나요? 대단하죠. 네. 지금 좀 자막에도 소개되는 아니 것처럼 수상 이력만 봐도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 최다 출전 풀백이라는 것 자체가 2002 월드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로 2012까지 주전을 했으니까 이거는 10년을 그냥 애슐리 콜이 독식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잉글랜드의 람 아니냐. 진짜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풀백 자원들 중에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애슐리 콜은 뭐 누구나 봐도 변함없는 원탑 풀백이었다. 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 중앙 미드필드는 멤버만 보겠습니다. 제라드와 램파드예요. 위대하죠. 근데 조합으로 보면 과연 위대하느냐. 램제가 이제 그 공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지금 평가받기로는 이 둘의 공존은 이 둘이 가진 기량에 비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감독들, 뭐 에릭손가 같은 감독들도 둘이 공존이 안 되니까 뭐 가레스 베리를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제라드, 램파드 두 중앙 미드필드 일단 뭐 두 선수의 개개인의 기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네. 발롱도르라든지 UEFA 올해 선수상 이런 순위에 오른 부분만 봐도 3위,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 아니 발롱 포디움에 미드필더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역대급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 UEFA 기록이라든지 분명 대단한 수상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선수도 당연히 미드필드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스콜스에 비해서 대표팀에서 뛴 기간이 워낙 길고 굵직한 이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21세기 최고의 팀으로 뽑히는 건 당연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램파드는 제가 이제 램파드를 딱 제대로 이제 각인됐었던 게 06년 월드컵이었는데 이때 램파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최다 슈팅 0골이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처음 이제 그 램파드의 딱 그 존재가 각인됐을 때는 그냥 중거리만 존나 때리는 선수? 뻥뻥 차는. 이랬었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첼시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느꼈죠. 그렇죠. 뭐 제라드는 뭐 워낙 만능이고. 뭐 제라드야 이제 본인의 또 가장 좋아하는 선수 아닌가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 약점이 없는 미드필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올라운더죠. 제라드는 사실 풀백 세워도 잘하고 측면 세워도 잘했으니까. 측면 세워도 잘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라드, 램파드는 성공했어야 되는데 왜 이리 안 맞았을까? 뭐 이런 생각만 드는 되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미드필드는 예상 그대로 베컴이에요. 이거는 사실 베컴의 이런 그 위상을 위협할 만한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개인 수상 그리고 팀 커리어 이런 거 다 종합해봤을 때 베컴 밀어낼 만한 우측 미드필더가 없죠. 그렇죠. 그 트랜스퍼마크트에서 이제 대표팀 경기별 이 선수가 어떤 스탯을 그때 썼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역시 2002년도 그리스전은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가 아마 프리킥으로 골을 넣고 맞아요.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었죠. 이렇게. 그게 이제 피파 당시 시리즈에도 베컴의 있어요. 고유 세레머니로 들어갔었어요. 위닝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세레머니.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한일 월드컵 예선에서 그 골을 넣어서 잉글랜드를 구해낸 어떤 프리킥 한 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르헨티나하고 아주 지독한 악연이 있었는데 2002 월드컵 때 페널티킥을 넣고 막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갔던 그 기억도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의 계략이 붙었어. 맞아요. 퇴장을 당하고. 그게 98년이었나? 네, 98년. 그렇게 해서 막 복수극이 그 뒤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베컴이 이제
그런 잉글랜드의 대단한 스타성도 지녔고 기량도 뛰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상징성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잉글랜드의 아이콘입니다. 네. 데비드 베컴은 전체 스쿼드를 다 포함해서도 이 정도 스타성을 가진 선수는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이견 없는 오른쪽 윙어로 미드필드로 이제 배치가 됐고 다음 선수는 라힘 스털링이 왼쪽 미드필드가 됐어요. 그래서 스털링이 조금 약해 보이지 않나. 베컴이 있으니까. 베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스털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스털링도 은근 중요할 때 활약을 좀 잘해준 게 이번 유로에서 특히 그랬어요. 네. 맨시티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 때나 중요 경기 때 보여줬던 폼을 유로에서도 그대로 보여줬으면 아마 이 자리에 스털링이 없었겠죠. 지난 시즌 스털링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금 기대치를 밑돌았던 게 사실이죠. 특히 말미에는 결국 포든과 마레즈에게 좀 밀리다시피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이 스털링이 유로에서는 기가 막힌 활약을 하면서 케인하고 좋은 어떤 시너지가 나왔고 네. 그래서 왼쪽 자리에 라임 스털링을 넣는 게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 A매치 스탯을 보면 69경기 18골이에요. 그 정도로 스털링이 대표팀에서는 꽤 괜찮은 어떤 스탯과 활약을 남겨왔다. 그리고 쭉 지금 메이저 대회도 주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14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유로 2016, 18년 월드컵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있었던 그쵸. 유로 2020까지 결국 대회 베스트 팀에도 선정이 됐으니까 이 스털링이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의 어떤 밟아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에이스다. 잘하는 선수예요. 좋은 모습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 최고의 자리에도 뽑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이제 투톱인데 네. 일단 얘기하기 전에 오웬이 없습니다. 오웬이 없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오웬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리버풀 팬이면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할 테고 그런 건 있지만. 네, 왜냐면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그게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키워준 그 구단한테. 그래, 나 어렸을 때는 그냥 오웬 하면 리버풀 하면 나는 그때 오웬이었거든, 난 무조건. 근데 어쨌든 마이클 오웬이 빠졌고 이 자리에 일단은 웨인 루니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뭐 오웬보다는 역시 루니와 케인이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 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웬의 자리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웬이 기존에 세웠었던 그 최연소 득점의 기록을 루니가 다 갈아치웠으니까. 그리고 오웬이 90년대 후반에 보여줬던 그 폼을 쭉 2000년대로 이어갔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루니였건 케인이건 다 떠나서 오웬이 한 자리 했겠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21세기 최고의 팀이라고 했을 때 오웬을 과연 넣을 수 있냐. 못 넣죠. 왜냐면 커리어가 짧으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잘했고 사실 한일 월드컵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사실 발롱도르로 정점 찍고 그 다음은 내려왔거든요. 오웬은. 그때 헬스케하고 투톱 나왔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 그래서 비긴스볼로 나왔었고. 네, 그랬는데 오웬은 결국 커리어가 짧기 때문에 활약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둘에게는 결국 비빌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니는 사실 안 뽑힐 수가 없어요. 루니는 베컴 다음으로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도 진짜 최고의 선수도 당연히 21세기에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 어떤 메이저 대회 참가한 이력을 보아도 그렇고 스탯을 보더라도 120경기 53골.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최다 득점자이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최연소 득점자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21세기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는 루니가 당연히 지금 최고가 돼야 되지 않나, 대표팀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듭니다.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상만 4번을 받았으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주장 한 장도 차고 그렇죠. 대단한 어떤 활약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마지막 잉글랜드 대표팀 은퇴 경기가 미국전이었죠. 네, 그 기도 역시나 좀 기억이 납니다. 네. 파트너는 해리케인. 해리케인은 63경기 40골. 사실 21세기로 얘기했을 때 이 투톱에 이견을 제시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리케인도 꾸준히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2010년대 중반부터 루니가 특히 이제 저물어 갈 때쯤부터 쭉 차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도 당연히 이제 대표팀의 에이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잉글랜드 올해 선수상 2번, 러시아 월드컵 득점왕,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최근 열렸었던 월드컵 중에서 잉글랜드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게 해리케인이 유일하니까. 그래서 이 수상 이력만 보더라도 케인 역시도 이제는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선수가 됐다. 네. 그래서 이렇게 4-4-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 팀은 우승할 수 있을까? 저는 선수들의 면면은 훌륭하지만 왠지 잉글랜드는 또 8강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좌절을 막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앙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고 간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때 잉글랜드 감독들 말고 차라리 좀 이제는 현대 축구의 사우스게이트가 그래도 그때 감독보다는 전술이 그래도 유연하긴 하니까 그러면은 둘을 좀 공존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네임드 그러니까 이름값으로만 따졌을 때 이거 최고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두 선수 공존시킨다? 그리고 사실 베컴도 존나 뛰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됐었던 때도 레알 시절에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조합하면, 그리고 워낙에 이 애슐리 콜이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격 가담도 좋고. 그렇죠.
근데 우승은 잘 모르겠다. 저는 나도. 그냥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그래. 독일은 최근에 안 좋은데 존나 우승할 것 같잖아. 그렇죠. 느낌이. 근데 잉글랜드는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효율이 부족했죠. 실속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21세기 스쿼드 면면은 정말 훌륭하고 매력이 넘치지만 대표팀의 이미지는 빠르게 이제 좀 새롭게 씻어낼 필요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유로도 최근에 결승을 갔고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어쨌든 4강 무대를 또 밟았으니까 잉글랜드를 오늘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팀도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다음 팀들 보니까 아니 근데 할 팀이 많아 지금 보면. SNS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네덜란드도 있고. 나 네덜란드 진짜 네덜란드 있어요. 팀들마다 좀 있더라고요. 21세기 네덜란드 하면 또 얘기 다르고. 그러면 종윤이 형을 소개하는 반페르시가 있겠지. 아마 영상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른 팀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